대한민국 한 해 실종 신고 건수는 7에서 8만 건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누르시고 꼭 공유해 주세요. 2010년 3월 초 분당 정자동의 한 아파트 거실은 여행 가방과 골프채로 가득했습니다. 김성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죠. 환갑을 넘긴 나이지만 아직 팔팔했어요. 30년간 다닌 회사를 작년에 퇴직한 뒤 그는 매일 아침 운동을 했고 주말마다 골프장에 나갔습니다. 여보, 선크림 챙겼어? 부엌에서 아내 박선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선희는 남편보다 2살 어렸지만 누가 봐도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매일 요가를 하고 친구들과 등산을 다녔거든요. 챙겼지. 당신이 어제 가방에 넣어준 거 다 있어. 성우는 체크리스트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여권, 항공권, 현금, 카드. 모든 게 완벽했죠. 이번 태국 여행은 단순한 휴가가 아니었어요. 대학 동창이자 평생을 함께한 친구 이철수 부부와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철수는 성우와 같은 해에 퇴직했어요. 두 사람은 학창 시절부터 죽이 잘 맞았죠. 군대도 같은 부대에서 복무했고 결혼도 비슷한 시기에 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란 뒤엔 골프가 유일한 낙이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나 라운딩을 했죠. 형님, 인생 마지막 골프 여행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제대로 즐겨야죠. 3달 전 철수가 소주잔을 기울이며 말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성우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무슨 소리야? 우리 아직 젊어. 앞으로 10년은 더 칠 수 있어. 하지만 철수의 표정은 어딘가 진지했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사실은 말이야. 태국에서 괜찮은 투자건이 하나 있거든. 우리 같이 해볼까 해서요. 성우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투자라는 단어가 낯설진 않았지만 해외 투자는 처음이었죠. 철수는 말을 이었어요. 부동산인데 확실한 거래처예요. 제 아는 동생이 현지에서 사업하는데 완전히 믿을 만한 사람이거든요. 성우는 고민했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돈을 은행에 넣어놨지만 이자가 너무 적었어요. 아이들은 다 자랐고 손주들 용돈 주고 나면 큰 돈도 아니었죠. 투자 수익이 괜찮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넣어야 하는데? 형님, 3천만 원 정도면 충분해요. 1년 안에 2배는 될 겁니다. 집에 돌아와 선희에게 이야기했을 때 아내는 조금 망설였어요. 여보, 해외 투자는 위험하지 않아? 철수 씨가 아무리 오랜 친구라지만. 괜찮아. 철수가 나한테 사기칠 사람 아니잖아. 게다가 현지에서 직접 확인도 하고 올 거야. 선희는 결국 남편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부부였죠. 서로를 믿었어요. 여행 일주일 전 성우는 철수의 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철수는 전화로 고맙다는 말을 거듭했어요. 형님, 절대 후회 안 하실 겁니다. 태국 가서 땅도 보고 계약서도 받아올게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성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월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어요. 완벽한 여행 날씨였죠. 선희는 옆자리에서 음악을 듣고 있었고 뒷좌석에는 골프채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철수 부부를 만났어요. 철수의 아내 김미숙은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죠. 평소보다 화장이 진했습니다. 언니, 오랜만이에요.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이시네요. 선희가 인사를 건넸지만 미숙의 대답은 시큰둥했어요. 그래요? 요즘 피곤해서 그런지 피부가 안 좋던데. 성우는 철수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철수의 손은 평소보다 차가웠어요. 긴장한 것 같았죠. 형님, 준비됐죠?
이번 여행 제대로 즐깁시다. 비행기는 정시에 이륙했습니다. 5시간 30분의 비행 동안 성우는 잠을 청했어요. 꿈속에서 그는 태국의 푸른 바다를 걸었고 야자수 아래에서 골프채를 휘둘렀습니다. 편안한 꿈이었죠. 하지만 그 꿈이 악몽으로 바뀔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현지 시각으로 오후 4시였습니다. 습한 공기가 피부에 달라붙었어요. 성우는 셔츠 깃을 느슨하게 풀었죠. 우와, 덥네. 역시 동남아야.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았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로 골프채 가방들이 하나둘 나왔어요. 성우는 자신의 가방을 찾아 카트에 실었죠. 공항 밖에서 철수는 렌터카 회사 직원을 만났습니다. 흰색 SUV였어요. 넓고 깨끗했죠. 형님, 제가 운전할게요. 리조트까지는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창밖으로 논밭과 야자수가 지나갔습니다. 선희는 창문을 내리고 바람을 쐈어요. 공기 좋다. 역시 여행은 이래야 해. 하지만 성우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철수가 내비게이션을 자꾸 확인했거든요. 평소엔 길을 잘 찾는 친구였는데 오늘은 유난히 조심스러웠죠. 철수야, 길 맞아? 네, 형님. 걱정 마세요. 제가 미리 확인해뒀어요. 1시간쯤 달렸을까? 철수는 갑자기 고속도로를 빠져나갔습니다. 좁은 시골길이 나타났어요. 리조트가 이쪽이야? 네, 형님. 조금 외진 곳이긴 한데 경치가 끝내줍니다. 골프장도 프라이빗하고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주변은 점점 어두워졌고 가로등도 없었습니다. 차 헤드라이트만이 앞을 비췄죠. 여보, 괜찮은 거 맞아? 선희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성우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철수를 믿어. 하지만 성우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확인했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았어요. 산속이라 그런가 싶었죠. 30분을 더 달린 끝에 차는 어느 작은 마을에 멈췄습니다. 허름한 건물 몇 채가 보였어요. 리조트라기엔 너무 초라했죠. 철수야, 여기가 리조트야? 철수는 차에서 내리며 답했습니다. 형님, 잠깐만요. 제가 확인 좀 하고 올게요. 철수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10분쯤 지났을까? 성우는 조바심이 났습니다. 선희는 불안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죠. 여보, 이상하지 않아?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성우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철수가 나오길 기다렸지만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20분, 30분. 밤은 깊어갔고 주변은 고요했어요. 그때 건물 안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국어였지만 어조가 거칠었어요. 다투는 소리 같았죠. 여보, 우리 그냥 가요. 뭔가 이상해.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우는 차 문을 열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철수가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형님, 죄송해요. 리조트 예약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요. 다른 데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예약이 안 됐다고? 그럼 어떻게 하는데? 철수는 말없이 운전석에 올라탔어요. 차는 다시 어둠 속으로 달렸습니다. 이번엔 더 좁은 길이었어요. 양옆으로 나무들이 빽빽했죠. 성우는 뒷좌석에서 철수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친구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낯설게 느껴졌어요.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직감이 그렇게 말했죠. 철수야, 우리 방콕으로 돌아가자. 내일 다시 계획 짜는 게 낫겠어. 하지만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운전대를 꽉 쥔 채 앞만 보고 달렸어요. 옆자리에 미숙도 침묵했죠.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른 채. 그리고 성우는 깨달았어요. 자신들이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차는 새벽까지 달렸습니다. 성우는 시계를 확인했어요. 밤 11시 30분. 공항을 나선 지 벌써 7시간이 넘었죠. 리조트까지 이 시간이라던 철수의 말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철수야,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성우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옆에서 선희는 잠든 척하고 있었지만 성우는 알았죠. 아내도 깨어 있다는 걸. 형님,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제가 아는 게스트하우스가 있거든요. 철수의 대답은 여전히 모호했습니다. 성우는 답답함을 느꼈어요. 30년 우정이 이런 식으로 흔들릴 줄 몰랐죠. 차창 밖으로 저수지가 보였습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수면이 묘하게 불길했어요. 성우는 왠지 모를 공포를 느꼈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철수는 저수지를 지나 더 깊은 산속으로 차를 몰았어요. 길은 점점 좁아졌고 포장도 되지 않은 흙길이 나타났습니다.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성우의 불안은 커졌죠. 여보. 선희가 작은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어요. 성우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바닥이 땀으로 젖어 있었죠. 괜찮아. 내가 있잖아. 하지만 성우 자신도 두려웠어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차는 갑자기 멈췄습니다.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어둠뿐이었죠. 철수는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형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야, 철수야. 대체 뭐 하는 거야? 성우도 차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어요. 미숙도 차에서 내려 남편을 따라갔죠. 여보, 우리 도망가요. 선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성우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여기가 어딘지도 몰랐죠. 핸드폰은 여전히 신호가 없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철수가 돌아왔어요. 얼굴에 땀이 가득했습니다. 형님, 미안해요. 길을 잘못 든 것 같아요. 다시 나가야겠어요. 차는 방향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더 이상한 곳으로 향했어요. 저수지 방향이었죠. 철수야, 저수지는 왜 가는 거야? 형님, 지름길이에요. 여기로 가면 빨리 나갈 수 있어요. 성우는 더 이상 철수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뭔가 계획된 일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3천만 원. 투자. 태국 여행.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죠. 차는 저수지 근처에서 다시 멈췄습니다. 철수는 차에서 내려 트렁크를 열었어요. 무언가를 꺼내는 소리가 들렸죠. 여보, 우리 지금 나가야 해. 선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성우는 차 문을 열려고 했어요.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잠겨 있었죠. 철수야, 문 좀 열어줘. 철수야. 성우는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미숙도 마찬가지였죠. 두 사람은 차 밖에서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차 창문을 두드렸어요. 낯선 남자였죠. 태국 사람 같았습니다. 남자는 무언가 소리쳤어요. 태국어라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위협적이었습니다. 성우는 본능적으로 선희를 안았어요. 괜찮아. 내가 지킬게. 하지만 남자는 차 문을 강제로 열었습니다. 성우는 저항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남자는 힘이 셌죠. 그 이후의 기억은 흐릿했습니다. 성우는 무언가에 맞은 것 같았어요. 정신을 잃기 직전 선희의 비명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암흑. 다음 날 아침
태국 경찰은 신고를 받았습니다. 저수지 근처에서 차량 한 대가 발견됐다는 내용이었어요. 경찰관 솜차이는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흰색 SUV였어요. 차는 저수지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에 서 있었죠. 문이 모두 잠겨 있습니다. 부하 경찰관이 보고했어요. 솜차이는 차 주변을 살폈습니다. 이상했죠. 차는 깨끗했어요. 너무 깨끗했습니다. 트렁크를 열자 골프채 가방 2개가 나왔어요. 여권도 있었고 항공권도 있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리턴 티켓이었죠. 김성호, 박선희. 솜차이는 여권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사람이었어요. 60대 부부였죠. 이 사람들은 어디 간 거야? 부하가 물었습니다. 솜차이도 궁금했어요. 차는 있는데 사람이 없었죠. 짐도 그대로였습니다. 차량 앞범퍼에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솜차이는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최근에 생긴 흠집 같았죠.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도 있었습니다. 주변 토양을 확인해봐. 솜차이의 지시에 부하들이 움직였어요. 차바퀴 근처를 조사했죠. 타이어 자국이 있었습니다. 미끄러진 흔적이었어요. 차가 급정거를 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누군가 차를 밀었거나. 솜차이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순 사고로 보기엔 석연치 않았어요. 차 안에 사람이 없다는 게 이상했죠. 게다가 짐이 그대로라는 것도. 지문을 채취해 감식팀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어요. 차 안에서 지문이 거의 검출되지 않았죠. 이상합니다. 운전대에서도 지문이 안 나와요. 감식관이 보고했습니다. 솜차이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문을 지운 것 같았죠. 블랙박스는 없습니다. 렌터카라 장착되지 않은 모양입니다. 솜차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단서가 없었습니다. 차만 덩그러니 남겨진 채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주변을 수색해 반경 5km를 샅샅이 뒤져 경찰은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저수지 주변, 숲속, 마을까지.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렌터카 회사에 연락했습니다. 차를 빌린 사람은 이철수라는 한국인이었어요. 예약은 한 달 전에 이뤄졌죠. 이철수 씨와 연락이 닿습니까? 렌터카 직원이 물었습니다. 솜차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연락이 안 됩니다. 핸드폰도 꺼져 있고요.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습니다. 실종 신고를 접수했죠. 김성호, 박선희 부부가 태국에서 행방불명됐다고. 대사관 직원은 놀랐어요. 이런 사건이 흔하진 않았거든요. 함께 온 일행이 있었나요? 네, 이철수, 김미숙 부부입니다. 이 사람들도 연락이 안 됩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솜차이는 수사를 계속했어요. 저수지 근처 주민들을 찾아다녔죠. 그날 밤에 이상한 거 못 봤어요? 한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차 소리가 들렸어요. 새벽 2시쯤이었나? 시끄러웠죠. 무슨 소리였는데요? 급정거 소리 같았어요. 기익하고. 그리고 사람들 목소리도 들렸고요.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세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외국어 같았어요. 한국말인지 영어인지. 솜차이는 메모했습니다. 새벽 2시. 급정거. 사람들 목소리. 단서가 하나씩 모이기 시작했죠. 차량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이번엔 더 세밀하게. 시트 틈새, 트렁크 바닥, 모든 곳을 뒤졌어요. 조수석 밑에서 무언가 발견됐습니다. 작은 메모지였어요. 한글로 적혀 있었죠. 이게 뭐라고 쓴 거야? 솜차이는 한국어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통역을 불렀어요. 리조트 이름과 주소 같습니다. 확인해봐. 경찰은 해당 리조트에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예약 기록이 없었어요. 김성우나 이철수 이름으로 된 예약은 없었죠. 이상하네요. 분명 리조트에 간다고 했는데 솜차이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애초에 리조트 갈 생각이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걸까? 차량에서 또 다른 것이 발견됐습니다. 뒷좌석 틈새에 끼어 있던 영수증이었어요. 방콕의 한 은행에서 발행한 거였죠. 3천만 원 송금. 김성우에서 이철수에게. 솜차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3천만 원이면 큰 돈이었어요. 왜 이철수에게 돈을 보냈을까요? 이철수를 찾아야 해. 당장.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단순 실종이 아니라 범죄 가능성이 제기됐죠. 솜차이는 저수지를 바라봤습니다. 잔잔한 수면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죠. 하지만 그 아래엔 무언가 숨겨져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저수지를 수색해야겠어. 솜차이가 말했습니다. 부하들은 당황했어요. 저수지요? 너무 넓은데요. 그래도 해야 해. 이 차가 여기 있는 이유가 있을 거야. 다음 날 잠수팀이 도착했습니다. 저수지 수색이 시작됐죠. 물은 깊고 탁했습니다. 시야가 좋지 않았어요. 잠수사들은 천천히 수중을 탐색했습니다. 바닥에는 돌과 수초가 가득했죠. 물고기들이 헤엄쳤어요. 1시간, 2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솜차이는 초조해졌죠. 계속 수색해. 분명 뭔가 있을 거야. 그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 저수지에는 끔찍한 비밀이 잠들어 있었으니까요. 실종 3일째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철수와 김미숙 부부가 방콕의 한 호텔에서 발견됐다는 소식이었어요. 솜차이는 즉시 방콕으로 향했습니다. 차로 3시간 거리였죠. 그는 조수석에 앉아 사건 파일을 다시 읽었어요. 무언가 놓친 게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호텔은 시내 중심가에 있었어요. 5성급 호텔이었죠. 로비는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였어요. 경찰입니다. 305호 투숙객을 만나러 왔습니다. 프런트 직원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올라갔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철수가 문을 열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수염도 며칠째 깎지 않은 것 같았죠. 경찰입니다.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철수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었어요. 방 안에는 미숙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 지쳐 보였죠. 김성우 씨 부부와 함께 여행 오신 거 맞죠? 솜차이가 물었습니다. 철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신고를 안 하신 겁니까? 친구분들이 실종됐는데. 철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미숙이 대신 말했죠. 우리도 놀라서요. 그날 밤 헤어진 후로 연락이 안 됐거든요. 그날 밤이요?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철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우리는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리조트 근처 식당에서요. 리조트요? 어느 리조트 말입니까? 파타야 쪽에 있는 리조트였어요.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솜차이는 메모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스러웠어요. 차량이 발견된 곳은 파타야가 아니었죠. 식사 후엔 어떻게 됐습니까? 각자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성호 형님은 피곤하다고 하셔서 먼저 들어가셨어요. 그게 마지막입니까? 네. 다음 날 아침에 연락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방에 가봤는데 없었어요. 미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도 걱정했어요. 호텔 직원한테 물어봤는데 체크아웃 했다고 하더라고요. 솜차이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이상하네요.
그럼 짐은요? 김성호 씨 부부 짐이 차에 그대로 있었는데 철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죠.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호텔이었습니까? 정확한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철수는 머뭇거렸어요. 미숙을 쳐다봤습니다. 미숙도 불안한 눈빛이었죠. 로얄팜 리조트였던 것 같은데요. 솜차이는 즉시 확인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로얄팜 리조트에는 그 날짜에 예약 기록이 없었어요. 예약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그럴 리가요. 분명 거기서 묵었는데. 철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솜차이는 냉정하게 바라봤어요. 혹시 다른 호텔은 아니었을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철수는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긴장한 게 역력했어요. 제가 기억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 곳을 알아봤거든요. 솜차이는 다른 질문으로 넘어갔습니다. 김성호 씨가 당신 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한 게 맞습니까? 철수의 눈이 커졌어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죠.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은행 기록이 있습니다. 대답해 주시죠. 철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공동 경비였습니다. 여행 경비를 제가 일괄 결제하기로 했거든요. 3천만 원이나 되는 여행 경비요? 골프 여행이니까요. 리조트 비용, 그린피, 렌터카 다 포함하면 그 정도 나옵니다. 솔직히 말이 안 됐습니다. 솜차이도 골프를 쳤지만 4명이 일주일 여행한다고 3천만 원이 들진 않았어요. 영수증 있으십니까? 3천만 원을 어디에 쓰셨는지 증빙 서류 말입니다. 철수는 당황했어요. 미숙을 다시 쳐다봤죠. 그게 지금 정리가 안 돼서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시죠. 수사에 필요합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호텔에 두고 왔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솜차이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들이 뭔가 숨기고 있었죠. 그럼 호텔 예약 확인증이라도 보여주시죠. 로얄팜 리조트 예약 내역이요. 철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이리저리 넘겼어요. 하지만 찾지 못했죠. 삭제된 것 같은데요. 체크아웃 하면서 정리했나 봅니다. 편하시겠네요. 증거가 하나도 없으시니. 솜차이의 목소리에 냉소가 섞였습니다. 철수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무슨 뜻입니까? 저희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의심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친구분들이 실종됐는데 당신들 진술엔 모순이 너무 많아요. 미숙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도 무서워요. 성우 오빠와 선희 언니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솜차이는 미숙을 쳐다봤어요. 진짜 눈물일까요? 아니면 연기일까요? 그럼 CCTV를 확인해 보죠. 당신들이 함께 식당을 나서는 장면이 찍혔을 겁니다. 철수와 미숙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다음 날 솜차이는 파타야의 여러 식당을 돌아다녔습니다. CCTV를 확인했죠. 하지만 그날 저녁 4사람이 함께 있는 영상은 없었어요. 호텔들도 확인했습니다. 파타야의 모든 리조트에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김성호나 이철수 이름으로 예약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죠. 거짓말이었어. 솜차이는 확신했습니다. 철수 부부의 진술은 전부 꾸며낸 이야기였어요. 다시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철수 부부는 이미 체크아웃한 뒤였죠. 언제 나갔습니까? 오늘 아침 일찍이요. 공항 가신다고 하셨어요. 솜차이는 급히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늦었어요. 철수 부부는 이미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한 뒤였죠. 젠장. 솜차이는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놓쳤어요. 핵심 용의자를 놓쳤죠. 한국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철수 부부를 조사해 달라고요. 하지만 답변은 신통치 않았어요. 증거가 부족합니다. 단순히 진술이 엇갈린다고 구속할 순 없어요. 솜차이는 답답했습니다. 범인을 알지만 잡을 수 없었어요. 철수 부부가 묵었던 호텔 방을 조사했습니다. 감식팀이 투입됐죠. 지문, 머리카락, 모든 걸 채취했어요. 쓰레기통에서 무언가 발견됐습니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었어요. 퍼즐처럼 맞춰봤죠. 은행 계좌번호였습니다. 태국 은행 계좌였어요. 이름은 이철수. 이 계좌를 조회해봐. 은행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며칠 후 결과가 나왔어요. 충격적이었죠. 실종 전날 김성호에게서 받은 3천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그리고 실종 당일 새벽 그 돈은 다른 계좌로 전부 이체됐어요. 받는 사람은 태국 현지인이었습니다. 이름은 니폰. 경찰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했죠. 니폰은 조직폭력배였습니다. 살인, 강도, 사기. 전과가 수두룩했어요. 이철수가 조직폭력배와 연결돼 있어 솜차이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 실종 사건이 아니었어요. 계획된 범죄였죠. 니폰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는 이미 태국을 떠난 뒤였죠. 라오스로 도망갔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부하가 보고했습니다. 솜차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국제 수배를 요청했지만 자필이란 보장은 없었죠. 철수 부부를 다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경찰과 공조해서요.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였습니다. 철수의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실종 전후로 수상한 전화가 많았어요. 태국 번호였죠. 니폰의 번호와 일치했습니다. 증거가 모이고 있어 솜차이는 파일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 증거는 없었어요. 시신이 없었죠. 김성우 부부가 정말 죽은 걸까요? 아니면 어딘가 살아있을까요? 솜차이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철수 부부가 이 사건의 중심에 있다는 것. 그들이 뭔가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 형님을 믿어. 철수가 공항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우정이라는 말도. 하지만 그 우정은 돈 앞에서 너무나 쉽게 무너졌죠. 3천만 원. 사람의 목숨값이 겨우 그 정도였을까요? 솜차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방콕의 밤은 화려했어요. 네온 사인이 반짝였죠.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엔 어둠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비명이 묻혀버리는 어둠. 누군가의 죽음이 숨겨지는 어둠. 김성호 씨, 어디 계십니까? 솜차이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고요만이 흘렀죠. 하지만 솜차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밝혀낼 거였어요. 반드시. 실종 3주째가 되던 날 솜차이는 다시 저수지로 향했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아침 햇살이 수면을 비쳤습니다. 물은 고요했어요. 너무 고요해서 오싹했죠. 다시 수색합니다. 이번엔 더 넓은 범위로. 잠수팀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장비를 점검했어요. 수중 카메라, 산소통, 탐조 등. 첫 번째 잠수사가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물보라가 일었어요. 잠시 후 두 번째, 세 번째 잠수사도 따라 들어갔죠. 솜차이는 수면을 응시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10분, 20분, 30분.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발견했습니다. 솜차이의 심장이 뛰었어요. 드디어 단서를 찾은 걸까요? 뭡니까? 가방 같은 게 보입니다. 검은색이에요. 건져 올리세요. 잠수사들이 움직였습니다. 물속에서 무언가를 끌어올렸어요. 무거워 보였죠.
수면 위로 검은 가방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행용 캐리어였어요. 물에 젖어 더 검게 보였죠. 조심해서 올리세요. 가방을 배에 실었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솜차이는 장갑을 끼고 지퍼를 열었죠. 안에는 옷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자 셔츠, 바지, 양말. 젖어서 무거웠어요. 신분증 있나 확인해봐. 옷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주머니를 뒤졌어요. 지갑이 나왔죠. 김성호. 신분증에 적힌 이름이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웃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죠. 솜차이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살아 있을까요? 더 찾아보세요. 분명 또 있을 겁니다. 잠수사들이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15분쯤 지났을까요? 또 무전이 왔어요. 가방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같은 색깔이에요. 두 번째 가방을 건졌습니다. 이번엔 여자 옷들이었어요. 블라우스, 치마, 속옷, 지갑도 있었습니다. 박선희. 신분증 사진 속 여자는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이상합니다. 부하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솜차이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짐만 있고 사람이 없어. 가방 안을 더 뒤졌습니다. 골프공이 나왔어요. 새 것 같았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리고 돌덩이가 나왔습니다. 주먹만 한 크기였어요. 하나가 아니었죠. 세 개나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뭐지? 부하가 돌을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웠어요. 무게 추해요. 가방이 가라앉도록 한 거죠. 솜차이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가방들을 물에 빠뜨렸어요. 흔적을 없애려고. DNA 감식 의뢰해. 옷가지들을 증거 봉투에 담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다뤘어요. 이게 유일한 증거일지도 몰랐죠. 며칠 후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옷에서 검출된 DNA는 김성우와 박선희의 것이 맞았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정말 여기서. 부하의 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차마 말하기 힘들었죠. 시신을 찾아야 해. 솜차이는 결심했습니다. 저수지 전체를 수색하기로요. 다음 날부터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잠수팀이 증원됐어요. 10명의 잠수사가 투입됐죠. 구역을 나눠서 샅샅이 뒤졌습니다. 바닥에 진을까지 파헤쳤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솜차이는 지쳐갔죠. 계속 찾아야 합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저수지는 너무 넓었어요. 수심도 깊었죠. 시신이 어디로 떠내려갔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성호의 아들이 태국에 오겠다고 했어요. 아버지를 찾고 싶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솜차이는 가슴이 아팠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꼭 찾겠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솜차이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저수지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수면에 잔물결이 일었죠. 물속 어딘가에 진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은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주변 마을을 다시 조사해봐. 누군가 뭔가 봤을 수도 있어. 경찰들이 마을로 향했습니다. 집집마다 찾아다녔어요. 질문을 던졌죠. 3월 15일 밤 이상한 거 못 보셨어요?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다고요. 아니면 알고도 말하기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 어부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차 소리가 들렸어요. 차 소리요? 네. 새벽 2시쯤이었나? 엔진 소리가 시끄러웠죠. 어디에서 들렸습니까? 어부는 저수지 쪽을 가리켰어요.
저쪽이요. 물가 근처에서요. 차가 몇 대였습니까? 한 대였던 것 같은데요. 정확하진 않아요. 사람은 몇 명 보이던가요? 어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보였어요. 너무 어두워서요. 그냥 소리만 들렸죠. 다른 건 없었습니까? 비명 같은 거? 어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물 튀는 소리가 났어요. 퐁당, 퐁당하고요. 솜차이는 메모했습니다. 물 튀는 소리. 뭔가를 물에 던진 소리였을까요? 몇 번 들렸습니까? 2번인가, 3번인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2개의 가방. 그리고 혹시 시신도 같이 던진 걸까요? 그 시간에 다른 사람은 못 봤나요? 마을 사람이라든지. 다들 자고 있었을 거예요. 저만 잠이 안 와서 깨어 있었죠. 솜차이는 어부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비록 작은 정보였지만 퍼즐의 한 조각이 맞춰진 느낌이었어요. 새벽 2시. 철수 부부는 그 시간에 뭘 했을까요? 혹시 이곳에 왔던 걸까요? CCTV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저수지 근처엔 카메라가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2km 떨어진 도로에 하나 있었죠.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3월 15일 새벽 1시 30분. 흰색 SUV 한 대가 지나갔어요. 차량 번호 확인해봐. 영상을 확대했습니다. 번호판이 흐릿했지만 읽을 수 있었어요. 렌터카 번호랑 일치합니다. 솜차이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증거였어요. 철수가 새벽에 이곳으로 차를 몰고 온 거였죠. 운전자 얼굴 보여? 화면을 더 확대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 보였어요. 남자였죠. 이철수입니다. 확실해요. 조수석은 비어 있었습니다. 뒷좌석도 확인했어요. 사람이 있는 것 같았지만 정확하진 않았죠. 한 명 더 있는 것 같은데요. 김미숙일 거야. 30분 후 같은 차가 반대 방향으로 지나갔습니다. 이번엔 속도가 빨랐어요. 급하게 도망가는 것 같았죠. 짐을 버리고 도망간 거야.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철수와 미숙은 새벽에 이곳으로 와서 가방들을 물에 던졌어요. 증거를 없애려고. 그럼 김성우 부부는 어디 있었을까요? 이미 죽은 뒤였을까요? 아니면 차 안에 있었을까요? 솜차이는 끔찍한 상상을 했습니다. 혹시 산채로 물에 빠뜨린 건 아닐까요? 안 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었어요. 인간은 때로 상상을 초월하는 악행을 저지르니까요. 수색은 계속됐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2달이 지났죠. 하지만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저수지가 비밀을 지켜버린 걸까요? 아니면 다른 곳에 시신이 있는 걸까요? 솜차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저수지가 떠올랐어요. 물속에서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보였죠. 저를 찾아주세요. 김성우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박선희의 울음소리도. 꼭 찾을 거야. 반드시. 솜차이는 다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한국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이철수 부부를 조사했다는 내용이었어요. 2 사람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고요. 증거는 충분합니다. CCTV에 찍혔어요. 그것만으론 부족하다고 합니다. 가방을 버린 게 범죄는 아니라고 하네요. 솜차이는 분노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그럼 시신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살인 혐의를 입증하려면 시신이 필요해요. 전화를 끊은 후 솜차이는 책상을 내려쳤습니다. 억울했어요. 범인을 알지만 처벌할 수 없었죠. 저수지로 다시 갔습니다. 혼자서요. 동료들은 이미 수색을 포기한 상태였어요. 수면을 응시했습니다. 고요했어요.
햇빛이 반짝였죠. 김성호 씨, 박선희 씨, 어디 계십니까? 바람만이 대답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어요. 솜차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땅에 이마를 댔어요. 미안했죠. 찾지 못해서 용서하세요. 제가 무능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경찰이 된 이후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시간은 흘렀습니다. 사건은 미제로 남았죠. 파일은 창고에 보관됐어요. 하지만 솜차이는 잊지 않았습니다. 매년 3월 15일이 되면 저수지를 찾았어요. 꽃을 놓고 기도했죠. 편히 쉬세요.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물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아래엔 비명이 숨겨져 있었어요. 두 사람의 마지막 순간, 그 공포와 배신감, 30년 우정을 믿었던 사람들의 절규, 모든 게 물속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영원히 3년이 흘렀습니다. 사건은 여전히 미제였어요. 솜차이는 이제 다른 사건들을 맡고 있었죠. 하지만 김성우 부부를 잊은 적은 없었습니다. 2013년 여름 한국 언론에서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어요. 솜차이는 아침 뉴스를 보다가 화면을 멈췄습니다. 이철수, 김미숙 부부 태국에서 체포. 자막이 화면 아래를 지나갔어요. 솜차이는 심장이 뛰었죠. 드디어 뉴스를 자세히 봤습니다. 이철수 부부가 태국에서 부동산 사기 혐의로 체포됐다는 내용이었어요. 피해자만 20명이 넘었죠. 수법이 교묘했습니다. 한국인들을 상대로 태국 부동산 투자를 권유했고 수십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기자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솜차이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역시 사기꾼이었어요. 즉시 태국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이철수 부부가 구금된 곳을 확인했어요. 방콕 경찰서였죠. 내가 직접 조사하겠습니다. 솜차이는 다음 날 방콕으로 향했습니다. 3년 만에 다시 만나는 용의자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철수가 앉아 있었어요. 많이 변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였죠. 오랜만입니다. 이철수 씨. 철수는 솜차이를 보고 고개를 떨궜어요.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3년 전 사건 기억하시죠? 김성우 부부 실종 사건. 기억합니다. 철수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예전의 당당함은 사라졌죠. 당신 계좌를 조사했습니다. 흥미로운 게 많이 나오더군요. 솜차이는 서류를 펼쳤어요. 은행 거래 내역이었죠. 김성호 씨한테 받은 3천만 원. 그거 어디 썼습니까? 투자했다고 했잖습니까? 거짓말 마세요. 니폰이라는 조직폭력배한테 전부 보냈더군요. 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들킬 줄 몰랐던 거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실종 당일 새벽 당신이 저수지로 차를 몰고 간 것도 확인했어요. CCTV에 다 찍혔습니다. 철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말하세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솜차이는 기다렸죠. 저도 억울합니다. 철수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죠. 처음엔 정말 투자할 생각이었어요. 성우 형님을 속일 생각 없었습니다. 하지만 속였잖아요. 빚이 너무 많았어요. 사업 실패하고 도박빚까지.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철수는 얼굴을 감쌌어요. 울먹이는 것 같았죠. 그래서 친구를 죽인 겁니까? 죽이지 않았어요. 전 죽이지 않았다고요. 철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설득력이 없었어요. 그럼 누가 죽였습니까? 니폰입니까?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떨궜어요. 말하세요. 이제 숨길 것도 없잖아요. 어차피 다 들통났어요. 솜차이의 목소리에 압박이 실렸습니다. 철수는 긴 한숨을 쉬었어요. 니폰이 했습니다. 전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뭘 시켰는데요? 성호 형님을 그 사람한테 데려가라고 했어요. 돈을 받으려면 그래야 한다고. 그래서 저수지로 간 겁니까?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니폰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호 형님과 선희 형수님을 넘겼어요. 그 다음엔요? 모릅니다. 전차를 가지고 나왔어요. 뒤는 안 봤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새벽에 다시 저수지로 갔잖아요. 가방을 버리러. 철수는 당황했어요. 그 부분까지 들킬 줄 몰랐던 거죠. 니폰이 시켰어요. 짐을 처리하라고. 안 그러면 나도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없앤 거군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철수는 책상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솜차이는 동정하지 않았죠. 김성호 씨 부부는 어떻게 됐습니까? 시신은 어디 있어요? 모릅니다. 정말 몰라요. 거짓말. 진짜입니다. 니폰이 처리했다고만 했어요. 어디다 묻었는지는 안 알려줬습니다. 솜차이는 주먹으로 책상을 쳤어요. 답답했습니다. 30년 친구를 그렇게 배신했어요? 돈 때문에? 철수는 울기만 했습니다. 변명도 하지 못했어요.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었죠. 당신 아내도 알고 있었습니까? 네. 미숙이도 알았어요. 같이 계획했습니다. 둘 다 살인 공범이네요. 살인은 안 했어요. 그냥 데려다 준 것뿐이에요. 그게 공범 아니고 뭡니까? 철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자신의 인생도 우정도 모든 것이. 미숙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녀도 모든 걸 자백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돼요. 매일 밤 악몽을 꿔요. 선희 언니 얼굴이 나타나요. 그럼 진실을 말하세요. 시신이 어디 있는지. 정말 몰라요. 니폰이 알아서 했어요. 우린 아무것도 몰라요. 미숙도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솜차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니폰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수배가 내려져 있었지만 종적을 감춘 상태였어요. 라오스에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가봅시다. 솜차이는 라오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니폰은 이미 떠난 뒤였어요. 미얀마로 도망갔다는 소문이었죠. 끝까지 쫓을 겁니다. 포기 안 해요. 하지만 현실은 어려웠어요.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자를 잡기란 쉽지 않았죠. 이철수 부부는 사기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살인죄는 적용되지 않았어요. 시신이 없었으니까요. 한국 언론은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30년 우정을 배신한 잔혹한 범죄라고요. 이철수 부부 친구 살해 혐의. 3천만 원에 팔린 우정. 태국 저수지에 버려진 생명. 기사 제목들이 쏟아졌어요. 사람들은 분노했죠. 댓글은 악플로 가득했습니다. 김성호의 아들은 태국을 찾아왔어요. 솜차이를 만났죠. 아버지를 찾아주세요. 제발이요. 젊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솜차이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다시 저수지를 찾았습니다. 수색팀을 재구성했어요. 마지막 수색이었죠. 일주일 동안 저수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시신이 여기 없는 것 같습니다. 잠수사가 보고했어요. 솜차이는 고개를 끄덕였죠. 다른 곳에 버렸나 보네요. 니폰이 시신을 어디 처리했는지는
영원한 비밀이 됐습니다. 산속일 수도 바다일 수도 아니면 완전히 소각했을 수도 있었어요. 2015년 솜차이는 은퇴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이 사건을 잊지 못했어요. 은퇴식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평생 후회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김성호, 박선희 부부를 찾지 못한 것. 유가족에게 죄송합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나왔어요. 하지만 솜차이는 기쁘지 않았죠. 실패한 사건이 마음에 남았으니까요. 지금도 태국 북부의 그 저수지엔 바람이 붑니다. 수면에 잔잔한 물결이 일어나죠. 현지 사람들은 말합니다. 밤이 되면 저수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요. 사람 목소리 같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확인하러 가지 않아요. 무섭거든요.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도 있었죠. 어떤 어부는 말했습니다. 한밤중에 저수지를 지나다 물속에서 손이 나오는 걸 봤다고요. 하얀 손이었대요. 위로 뻗은 손? 미신일까요? 진실일까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저수지엔 비밀이 묻혀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의 마지막 순간이 배신당한 자들의 절규가. 김성호는 마지막 순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30년 믿었던 친구를 원망했을까요? 아니면 용서했을까요? 박선희는 남편 곁에 있었을까요? 마지막까지 손을 잡고 있었을까요? 우린 알 수 없습니다.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르죠. 이철수는 감옥에서 매일 악몽을 꿉니다. 성우의 얼굴이 나타나요. 웃고 있는 얼굴. 철수야, 난 널 믿었어. 그 말이 가슴을 찌릅니다. 매일 밤 매 순간. 미숙도 마찬가지예요. 선희의 목소리가 들려요. 미숙아, 우린 친구잖아. 하지만 돌이킬 수 없어요. 저지른 죄는 평생 따라다니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돈은 사람을 바꿉니다. 아무리 오랜 우정도 돈 앞에선 무너질 수 있어요. 30년 믿음도 3천만 원에 팔렸죠.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더 많이 갖고 싶은 욕심이 사람을 괴물로 만들어요. 친구를 배신하게 하고 살인까지 저지르게 하죠. 믿음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맹목적인 믿음은 위험해요. 김성우는 철수를 너무 믿었어요. 의심하지 않았죠. 그게 화를 불렀습니다. 세상엔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론 친절해 보여도 속엔 다른 생각을 품고 있죠.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돈이 오갈 땐 해외에서 더욱 조심해야 해요. 낯선 땅에선 도움을 청하기도 어렵죠. 사건이 터져도 해결하기 힘들어요. 가족에게 알리세요. 어디 가는지, 누구와 가는지. 연락을 자주 하세요. 그게 당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날 밤 저수지로 향한 차 안엔 누가 있었을까요? 운전석엔 철수가, 조수석엔 미숙이, 뒷좌석엔 아마도 성우와 선희가 있었을 거예요. 의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두려웠을까요? 이미 포기했을까요? 우린 알 수 없습니다. 그들만이 아는 진실이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함께였을 거예요. 부부였으니까요. 60년 인생을 함께한 동반자였으니까. 저수지의 물은 여전히 고요합니다. 표면은 평온해 보이죠. 하지만 그 아래엔 이야기가 있어요. 숨겨진 진실이, 풀리지 않는 비밀이 언젠가 밝혀질까요? 시신이 발견될까요? 니폰이 잡힐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시간만이 알고 있죠. 지금도 바람이 불면 저수지엔 잔잔한 물결이 일어납니다. 그 물결 속엔 두 사람의 마지막 여정이 숨쉬고 있어요. 사라진 여행, 끝나지 않은 이야기, 영원히 묻힐 진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질문. 당신은 친구를 믿습니까? 정말로
끝까지